제게는 가족보다 더 가깝다고 생각했고 제 인생이 끝날 때까지 평생 함께 할 줄 알았던 친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친구에게 저는 결국 배신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친구와 저는 흔히 말하는 어릴 적부터의 친구 사이는 아니었지만 그 누구보다도 서로를 가장 잘 알고 가까웠다고 생각했고 또 의지했었던 사이였죠. 우선 저는 30대 초반이며 서울 토박이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를 처음 알게 된 지도 벌써 10년이 훌쩍 넘은 얘기죠. 친구를 처음 알게 되었을 때는 대학교 때 시절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 대학교를 가는 날 마치 학창 시절처럼 낯선 사람들이 가득했죠. 그런데 제 옆자리에 앉았었던 그 친구는 제게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자신은 어릴 때부터 제주도에서 자라서 낯선 환경이라 저에게 잘 부탁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서울에 살았을 뿐이지 여기 있는 모든 게 다 낯설고 부담스러운데 이런 부탁을 하니 뭔가 부담스럽긴 했지만 반갑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의 성격은 그렇게 타고난 사람이었죠.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아무렇지 않게 다가가는 그런 성격의 친구였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저도 너무 부담스러운 자리였기에 말을 걸어주니까 고마웠습니다. 제게는 낯선 환경에서 도움이 돼주었던 친구였죠. 그 친구와 저는 어떻게 보면 아무도 모르는 낯선 사람들 가운데 처음으로 친구가 된 셈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많은 시간을 함께 붙어 다녔고 결국 동아리까지 같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겠지만 제가 대학교 생활을 할 때만 해도 특정 동아리는 마치 군대 마냥 군기가 엄청 강했습니다. 저는 동아리 활동은 취미라는 생각이 강했었고 언제든지 그만두면 그만이지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 제가 그 동아리에 들어가게 된 이유가 있었죠. 왜냐하면 지금의 제 아내가 그때 제가 짝사랑했었던 여자였습니다. 대학교에 오자마자 반했던 여자였죠. 저희 학과 특성상 대부분 남자들이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제 아내는 그때 당시에 몇 명 안 되는 여자들 중에서도 아주 인기가 많았죠. 지금에서야 하는 말이지만 저 말고도 고백을 많이 받았다고 했던 걸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저는 신입생 환영회에서 제 아내를 처음 만나게 되었고 예쁜 외모에 밝고 털털한 성격에 첫눈에 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지내고 싶었고 매일 같이 보고 싶었죠. 하지만 평상시에 마주치고 싶어도 잘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도대체 왜 잘 보이지가 않나 싶어서 원인을 찾아봤습니다. 알고 보니 제 아내는 학과 생활보다도 동아리에 더 뜻이 깊었던 건지 수업 시간 외에는 늘 동아리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보이지 않는 이유가 동아리 때문이란 걸 알게 된 후로 저는 그 동아리에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 친구도 제가 가입한 동아리를 따라서 가입하더라고요. 그때는 단순히 저를 따라서 가입한 걸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10년이 넘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때 당시에는 많은 게 즐거웠습니다. 성인이 되고 나서 술을 마시는 것도 새롭고 즐거웠고 동아리에 가서 스트레스를 받을지언정 제가 사랑하는 아내를 매일같이 볼 수 있었으니깐요. 그런데 그런 마음만 가지고 적성에 맞지 않는 동아리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기에는 많은 고통이 뒤따르더라고요. 제가 동아리에 별로 관심이 없는 걸 알아챘는지 바로 윗 기수의 남자 선배 한 명이 어느 순간부터 저를 자꾸만 건들더라고요. 니까짓 게 왜 여기 와서 물을 흐리냐. 이따위로 시간 때울 거면 꺼지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자존감이 너무 무너졌고 화가 나서 그만둬버릴까라는 생각을 한두 번 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좋아하던 아내가 동아리에 있었기에 차마 그럴 수가 없었죠. 그러다 저는 선배가 하는 말에 도저히 참지를 못했고 큰 각오를 하고 결정을 했습니다. 내가 나가는 일이 있더라도 고백은 하고 나가겠다라고 말이죠. 그래서 고백을 하려고 몇 날 며칠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때마침 고백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죠. 저는 시험 기간이라 공부를 했고 밥을 먹고 잠깐 잠이나 잘까 해서 동아리방에 들렸더니 제 아내가 혼자서 동아리에서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무조건 오늘 고백을 해야 하는 기회이구나 싶었고 제 진심을 담아서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듣더니 곧장 아내는 장난치지 말라며 저의 고백을 거절했었죠. 그래서 저는 장난으로 하는 말이 아니고
당신 때문에 관심도 없는 동아리에 가입까지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주 오랫동안 깊은 생각에 잠겨서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신은 고민할 게 있다면서 생각을 해보고 대답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날로부터 일주일 정도를 기다렸습니다. 제 아내는 저의 고백을 받아주게 되었고 저희는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죠. 그 이후 저는 동아리를 탈퇴하려고 했지만 여자친구가 여기에 있는데 다른 남자들이 찝쩍거릴 것 같아서 결국 끝까지 버텼었죠. 하루하루가 행복했었고 대학교를 오기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첫눈에 반했던 여자와 연애를 하게 되었고 평생을 함께할 만큼 마음의 단짝이라고 생각되는 절친한 친구가 생겼으니깐요. 저와 아내는 자연스럽게 친구도 함께 자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저는 군대를 가게 되었고 친구는 미국에서 출생만 한 미국 시민권자였기에 군대를 면제받게 되었죠. 저는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여친에게 다른 남자들이 절대로 찝쩍거리지 못하게 잘 부탁한다고요. 그러자 친구는 그런 걱정은 하지 말라며 건강히 잘 다녀오라고 했고 저는 그렇게 군대를 가게 되었습니다. 제 아내에게는 정말 미안하고 고마웠습니다. 서로 만나게 된 지 1년밖에 안 됐을 때 혼자 내버려두고 가야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인연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기다려주는 모습에 제가 평생 책임을 져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와 아내는 군대를 다녀온 시간을 포함해서 5년이라는 길다면 긴 시간 동안 교제를 하게 되었고 곧바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 친구는 제가 결혼을 한 뒤로 자신의 고향인 제주도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죠. 친구는 제주도로 돌아가게 된 후에 부모님의 지원을 받아서 해양 레저숍을 운영하더라고요. 그렇게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룬 친구는 젊은 나이에 억대가 넘는 연봉으로 성공한 삶을 이루었고 저는 그저 그런 평범한 직장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친구는 1년에 한 번 정도씩 얼굴을 보게 되었죠. 하지만 너무 친했던 친구라서 아주 오랜만에 보더라도 어제 만난 듯이 전혀 거리낌이 없었고 저희는 늘 그렇듯 우정을 다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얼마 전 친구는 이번에 비즈니스상 미팅이 있어서 서울로 온다고 하더라고요. 반가운 마음에 아내의 허락도 구하지 못한 채 저희 집으로 꼭 오라고 말했습니다. 막상 말하고 나서 끊고 나니 아차 싶더라고요. 그래서 아내에게 어렵게 말을 했죠. 성원이가 다음 주에 서울 올라와서 집으로 오라고 했는데 괜찮아 라고 하자 아내는 잠깐 멈칫하더니 응 그럼 괜찮지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저는 아내가 이해를 해주어서 다행이구나 싶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뒤 친구는 서울로 올라오게 되었고 일을 마치고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아내는 친구에게 간단히 인사를 하고는 술상을 차리러 갔고 친구와 저는 오랜만에 만나서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죠. 그렇게 한창 술을 마시고 자고 일어났더니 친구는 여전히 잠을 자고 있었고 저는 늦잠을 자버리는 바람에 정신없이 출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퇴근을 하고 집으로 들어갔더니 친구와 제 아내가 마주 앉아서 밥을 먹고 있더라고요. 저는 친구에게 내려간 줄 알았더니 아직 안 갔어? 라고 묻자 친구는 아직 일이 덜 끝나서 며칠만 더 있다가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자 아내는 서울에 아는 사람도 없고 여기에 친구가 있는데 굳이 딴 데 가지 말고 저희 집에서 머물러도 된다고 말하더군요. 친구는 너무 민폐가 아니냐며 괜찮냐고 하는데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내도 괜찮다고 하는데 친구가 되어가지고 다른데 가서 자라고 할 수도 없었죠. 저도 네가 괜찮으면 여기에서 지내도 된다고 했고 친구는 곧바로 고맙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아내는 저도 앉아서 같이 밥 먹자며 밥을 차려주는데 뭔가 기분이 이상하더군요. 열심히 일하고 집에 들어왔더니 아무리 친구라지만 아내와 단둘이서 밥을 먹고 있다는 게 찜찜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너무 과하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싶어 그냥 그러려니 할 수밖에 없었죠. 옷을 갈아입고 식탁에 앉으니 비싼 한우가 놓여져 있었고 온갖 음식이 푸짐히 차려져 있더라고요. 저는 아내에게 이게 뭐냐고 묻자 친구가 대답하더라고요. 제 아내가 먹고 싶어 해서 아까 같이 장 보다가 자기가 샀으니 부담 갖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둘이 같이 장도 보러 갔다 왔냐고 묻자 친구는 술도 깨고 산책도 할 겸 같이 다녀왔다고 하더군요.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그렇지 이건 아니다 싶었고 그때부터는 기분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날은 평소에 술은 입에도 대지 않던 아내도 합세하여 셋이서 술을 마시게 되었죠. 어느 정도 술이 들어가자 갑자기 아내는 친구에게 온갖 칭찬을 하더군요. 어떻게 너는 나이가 먹어도 아직도 예전 그 모습 그대로냐며 섬에 살아서 그런지 피부도 까무잡잡한 게 왜 이렇게 몸이 좋냐며 묻더라고요. 그러자 친구는 만져볼래? 하면서 힘을 주더니 그걸 또 만져보고 아내는 좋다고 묻더라고요. 그때부터는 그냥 기분이 더러웠습니다. 남편을 옆에 두고 이것들이 무슨 짓거리인가 싶었죠. 저는 조용히 술만 마셔댔고 친구와 아내는 약간은 제 눈치를 본 건지 화제거리를 돌리더군요. 아내는 친구에게 요즘 경기도 안 좋을 텐데 제주도에도 피해가 크지 않냐며 물었고, 친구는 자신이 하는 사업은 관광지 특혜를 받아서 그런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아 딱히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음에 저와 같이 여행을 오면 풀코스로 관광을 시켜준다고 하더니 다른 거 걱정 말고 비행기만 타고 넘어오라며 말하더군요. 아내는 그 말에 좋다고 싱글벙글 웃는데 그때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 아내에게 미안한 일이 있었던지라 거기다 대고 제가 뭐라고 말도 못했었죠.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저는 지인의 권유에 투자를 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때는 아내에게 조금 더 안락한 삶을 살게 해주고 싶은 마음에 과감히 투자를 했지만 오히려 빚더미에 앉게 만들어서 생활을 더 힘들게 만들어버렸죠. 그래서 비싼 한우 같은 건 꿈도 꾸지 못했고 여행이라고는 신혼여행 이후로 단 한 번도 가지 않았으니 저는 도저히 할 말이 없었습니다. 기분도 좋지 않고 화를 내기도 애매한 마음에 그만 자리를 끝내고 싶었죠. 그래서 저는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면 술자리가 끝날 줄 알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피곤해서 먼저 일어날게 라고 했더니 친구는 벌써 자려고? 아쉬운데 조금 더 마시지 하더니 그럼 피곤할 텐데 먼저 들어가서 쉬어 우리는 조금만 더 마실게 라고 하더군요. 그러자 아내도 일어날 생각이 없는지 내일은 지각하지 말고 알람 꼭 맞춰놓고 자라고 하더라고요. 속으로 진짜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자존심이 상해서 다시 앉기도 뭐했고 그냥 샤워를 해버리고는 자러 먼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기분으로 잠이 올 리가 없죠. 자정이 다 되어갈 때까지 그 둘은 하하호호 웃으며 떠드는데 친구고 뭐고 엎어버릴까 싶었지만 너무 쪼잔해지는 것 같아서 그냥 참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잠에 못 들고 누워있는데 갑자기 작게 들리던 소리조차 들리지 않더라고요. 그러더니 1분 정도가 지나자 의자 빼는 소리가 들렸고 설거지를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을 마시는 척 하면서 거실로 나가봤더니 아내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친구는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친구는 어디 갔냐고 물었더니 담배 피러 나갔다고 하더니 저보고 아직 안 잤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목이 말라서 잠이 깼다며 물을 마시고 방으로 들어갔고 아내는 설거지를 끝마치고는 방으로 들어오더군요. 그날 밤 저는 자는 둥 마는 둥 너무 짜증이 나서 잠을 뒤척였고 다음날 굳이 자고 있는 친구를 깨워서 집 밖으로 데리고 나왔죠. 친구에게는 거짓말이라도 해서 내보내야 되겠다 싶어서 말했습니다. 진짜 미안한데 아무래도 아내가 조금 불편해하는 것 같다고 했더니 친구는 아 그랬구나. 내가 너무 눈치가 없었지 라며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그러더니 어차피 오늘 저녁에 내려가려고 했다면서 미팅 다녀와서 저녁에 들어올 것 같은데 그때 짐 챙겨서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오늘 나도 외부 미팅이 있어서 저녁에 얼굴은 못 볼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항상 미팅 끝나고 술자리를 하는 자리라 늦을 것 같은데 조심히 내려가라고 미리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마치고 친구는 미팅이 있다면서 택시를 타고 갔고 저도 회사로 출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괜히 쓸데없이 늦게 들어간다고 말한 것 같아서 계속해서 찜찜하더라고요. 오늘 외부 미팅을 갔다가 술자리를 가지면 절대로 빠질 수가 없는 자리였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어제 아내와 친구가 나눴던 대화도 다시 떠올랐고 차마해선 안 될 상상까지 들더라고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하다 보니 제 정신이 아니었던 건지 집에다가 카메라라도 설치해야겠다 싶었습니다. 이미 온갖 더러운 생각을 가진 저는 밥 생각도 없었고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초소형 카메라를 사서 집으로 갔습니다. 아내는 항상 그 시간에는 운동을 가는 시간이라 집은 역시나 비워져 있더라고요.
저는 얼른 안방에 카메라를 설치했고 다시 회사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저녁이 되었고 친구와 아내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친구는 지금 미팅이 일찍 끝나서 비행기를 타러 간다며 다음에 보자고 대답을 했고 아내는 친구 배웅해주고 집에서 쉬고 있다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내가 너무 제정신이 아니었구나 생각을 하면서 괜히 쓸데없는 돈 썼네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외부 미팅을 갖고 술자리를 마친 뒤에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항상 그 자리는 만취 상태가 될 때까지 마시는 자리였기에 그날도 저는 만취 상태가 되어 있었죠. 집으로 들어가 보니 친구는 없었고 그 정신없는 와중에도 뭔가 찜찜한 기분이 풀린 것 같고 좋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침대에 눕자마자 곧바로 잠이 들었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또 정신없이 출근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있다가 아차 싶더군요. 어제 설치한 카메라를 회수 못한 게 생각이 났던 거죠. 혹시라도 아내가 알아차리면 엄청나게 큰 싸움으로 번질 것 같아서 퇴근하자마자 빨리 치워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퇴근하자마자 곧장 집으로 들어갔더니 아내가 집에 없더군요. 아내에게 전화를 했지만 받지를 않았고 어디 갔냐고 카톡을 보냈지만 답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아내가 들어오기 전에 카메라를 치워야겠다 싶어서 뺐습니다. 근데 아내는 2시간이 넘도록 전화도 오지 않고 카톡 답장도 오지가 않았습니다.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했고 진짜 아내가 바람이라도 났나 싶었죠. 그래서 저는 갑자기 카메라 생각이 번뜩 났고 저장된 영상을 돌려봤습니다. 근데 정말 너무 충격적인 장면들이 그대로 녹화되어 있더군요. 제가 카메라를 설치하고 집 밖으로 나간 지 2시간 정도가 지나자 남자 여자 목소리가 들려오더니 제 아내와 친구는 방으로 키스를 하면서 들어왔습니다. 정말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바로 욕이 튀어나왔고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그 둘은 자연스럽다는 듯이 제 침대에 누워서 스킨십을 하는데 너무 역겨워서 도저히 보질 못하겠더군요. 그래서 빨리 감기로 넘겨버렸고 오늘 날짜로 찍힌 영상을 봤더니 제주도로 내려갔다던 친구놈이 또 아내와 제 방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할 말이 없고 생전 처음으로 눈물이라는 걸 흘렸습니다.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분노가 극도로 치밀어 오르다 보니 눈물이 난다란 걸 깨달았죠. 그러면서 제가 퇴근하기 1시간 전쯤 남편이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다면서 계속 같이 붙어 있고 싶은데 아쉽다고 하더니 나가서 같이 있자고 하더니 화면에서 사라졌습니다. 제가 그 영상을 보는 중에도 제 아내는 친구놈과 밖에 나가서 같이 붙어 있었던 거였죠. 저는 그래서 바로 친구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역시나 전화를 받지 않더군요. 근데 아내와 달리 몇 통을 걸었더니 전화를 받더라고요. 저는 침착하고 물었습니다. 제주도에 조심히 잘 내려갔냐고 물었죠. 그러자 친구는 잘 내려왔지. 그게 그렇게 궁금해서 전화를 이렇게 몇 통씩이냐고 했냐고 묻더군요. 그 말을 듣고 있는데 아내에게서 카톡이 바로 오더군요. 친구랑 오랜만에 만나서 영화를 보고 있다고 거짓말을 아주 자연스럽게 하더라고요. 카톡을 보자마자 더 이상 저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고 곧바로 욕을 했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네가 내 친구라는 놈이 어떻게 내 아내랑 바람을 필 수 있냐고 했죠. 그놈은 당황하면서 무슨 소리냐며 무슨 근거로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내가 전에 집에 도둑 들 것 같아서 카메라 설치해놨는데 이건 몰랐냐고 욕을 하니까 갑자기 아무 말이 없더니 전화를 끊더군요. 아내도 곧바로 카톡이 더 이상 오지 않았고 2명 다 전화물 카톡이며 제 연락을 무시하고 받지를 않고 폰을 꺼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며칠 전에 벌어진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지 너무 충격적이어서 말도 제대로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미 장인 장모님께 연락해서 있는 사실 그대로를 말한 상태이고요. 더 웃긴 건 친구놈은 죄다 거짓말 투성인 정신나간 놈이었습니다. 친구놈이 운영하고 있다는 해양 레저숍의 연락처를 알아내서 전화를 해보니 전화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로드뷰를 이용해서 그 위치를 찾아냈고 근처에 있는 가게에 연락을 해서 물어봤습니다. 정말 죄송한데 제가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런데 그쪽 옆에 있는 해양 레저숍 혹시 문을 열었냐고 했더니 이미 폐업한 지 몇 달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답답한 마음에 대학 시절 같이 알던 친구에게 연락을 했더니 결국 설 맞는데 그 둘이 사고를 칠 것 같더니 일을 냈구나라고 말하더군요. 무슨 말이냐고 물어보니 제가 군대에 갔을 때도 이 둘은 매일 같이 붙어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서 이상하게 보긴 했지만 딱히 스킨십을 하고 이랬던 건 아니었고 제가 있을 때도 셋이서 자주 다녔기에 그냥 친구 사이로 같이 다니는구나 했답니다. 도대체 어떻게 사람이 이런 거짓말을 아무렇지 않게 할 수가 있을까요? 아내는 그 친구놈의 재력이 부러워서 정신이 나갔던 건지 아니면 대학 시절부터 그놈에게 마음이 있었던 건지 알 수가 없고 이제는 알고 싶지도 않네요. 아무튼 이것들을 용서할 생각은 절대로 없고 연락이 되는 대로 곧바로 모든 사실을 알려주고는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혹시라도 더 큰 복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정말 손이 덜덜 떨리고 너무 열이 받아서 속 시원하게 복수를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너무 흥분해서 쓴 글이라 엉망진창인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저에게는 죽어서도 잊어서는 안 될 은인이 한 분 계십니다. 바로 저의 시아버지입니다. 저는 어른들에게 애정이나 사랑을 받아본 기억이 크게 없어 부모에 대한 애정이나 사랑을 모르고 자랐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게 해주신 분이 바로 저의 시아버지였습니다. 저의 어릴 때를 떠올려 보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는 줄곧 아팠습니다. 결국 중학생 때 아버지가 지병으로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습니다. 힘든 가정 형편이었지만 어머니는 얼굴 볼 시간이 거의 없을 정도로 열심히 돈을 벌었고 둘이 겨우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는 되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고등학생이 될 때쯤 어머니가 재혼을 해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새아버지는 데려온 자기 자식과 저를 은근한 차별로 대했고 짧은 기간이지만 몇 년간 새아버지의 눈치를 보며 살던 저는 20살이 되자마자 집을 나와 혼자 살았습니다. 대출을 받아 학교를 다니고 기숙사에서 살았지만 집보다는 나았습니다. 그리고 대학교를 다니던 중 어머니마저 사고로 돌아가셔서 저는 사람들이 말하는 고아가 되고 말았죠.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새아버지와의 연락도 끊겼습니다. 신입생일 때는 지원해주는 기숙사에서 살 수 있었지만 학년이 올라가면서 지원해주는 기숙사마저 끊겨 고시원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저의 몸과 마음을 둘 곳이 없다는 걸 깨달은 순간부터 저는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이름 모두 찾아 무엇이든 미친 듯이 했습니다. 고깃집, 치킨집, 레스토랑, 편의점, 카페, 옷가게, 주방 보조대, 전단지 배포, 국밥집 서빙, 택배, 상하차 알바까지 했습니다. 당시에 있던 알바 중에는 안 해본 알바가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였습니다. 하루 2개씩은 기본이고 단기 알바까지 합하면 서너 개씩 뛰는 날도 있었네요. 힘들어하고 괴로워할 시간조차도 저에겐 없었습니다. 학자금 대출은 쌓이고 있었고 먹고 입고 잘 수 있는 생활비도 없었거든요. 지금 지나가는 20대 친구들은 얼굴만 봐도 생기가 넘치는데 그때의 저는 아마 그렇게 웃고 떠들 기운도 없었을 거예요. 친구들을 가끔 지나가다 만나면 어쩐지 볼 때마다 얼굴이 나빠지는 것 같다며 크게 걱정을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에게는 그런 친구들의 걱정조차 거슬렸던 수준으로 여유 따위는 없었습니다. 결국 대인관계는 점점 좁아졌고 저는 더욱 철저히 혼자 외톨이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가끔 외로울 때도 있었지만 저에게 그럴 시간이 없다는 말로 저를 더욱 치치질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몸이 너무 아프기 시작했고 결국 하고 있던 모든 알바를 관둬야 하는 지경까지 되었습니다. 병원에 갈 돈도 없어 알았지만 고시원에 누워 있어서야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고시원 올세 날도 다가오고 마음이 급해진 저는 다시 밖으로 나가서 헤맸습니다. 인터넷을 뒤져 알바를 구한다고 하는 곳은 모두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잘 먹지도 못해 수척하고 누가 봐도 아파 보이는 저를 써주는 곳은 없었고 저는 허탕을 칠 것 같은 기분에 너무나도 불안했습니다. 뭐라도 해봐야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 눈앞에 보이는 아무 가게나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 일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뻔뻔스럽게 그지없지만 그때는 뭐라도 하지 않으면 제가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머리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무가내로 사장님의 인사가 다 끝나기도 전에 일을 달라며 때를 쓰는 것처럼 말을 했죠. 그런데 저를 물구름에 바라보시던 사장님이 뜬금없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밥 먹을래요? 그 말씀에 퍼뜩 정신을 차려보니 들어갈 때는 몰랐지만 아마 분식집이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안타까워 보였으면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싶어 너무 부끄러워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아니라고 손사래를 쳤지만 사장님은 횡하니 주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나 밥 먹을 건데 같이 먹어요. 밥 먹고 이야기합시다. 아저씨랑 같이 밥 먹으면 싫으려나? 아니요. 안 싫어요. 사장님이 주방에서 웃으면서 말을 하시는데 어쩐지 다정한 목소리에 마음이 놓여버렸습니다. 결국 저는 염치 없이 사장님께 밥을 얻어먹었습니다. 그날 제가 먹은 김치볶음밥은 세상 어떤 음식보다도 맛있었습니다. 제가 음식을 먹는 내내 사장님께서는 저에게 이것저것 말을 거셨는데 그중 제가 처한 상황이나 환경에 대해 물어보신 말씀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학교는 어딘지, 나이는 몇인지, 무슨 공부를 하는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집은 여기서 멀지 않은지 그냥 그런 걸 물어보셨습니다. 이런저런 대화 끝에 저는 식사를 마쳤고 그릇을 치우러 일어나시는 사장님께 저는 너무 부끄러운 마음에 밥값을 지불하겠다고 말을 꺼냈습니다. 사장님 돈 낼게요. 돈은 무슨 어차피 나 밥 먹는데 같이 먹어준 거고 안 심심하게 말동무해준 것만 해도 고마워요. 갑자기 불쑥 찾아와서 밥까지 얻어먹으니 너무 죄송해서요. 그게 뭐 어때서 우리 아들이랑 나이도 비슷한데 어쩜 이렇게 야무진지 모르겠네. 불쑥이라도 일자리 찾으러 들어온 건데 얼마나 성실해. 신경 쓰지 말아요. 나는 오히려 이렇게 심심할 때 갑자기 찾아와 주니까 예상치도 못해서 더 반갑고 그렇다니까요. 그 말을 저는 갑작스럽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사람이 그립지 않다, 외롭지 않다, 나에게는 그럴 시간이 없다. 제 자신에게 엄하게 굴었지만 어쩌면 저는 사람이 너무나도 그리웠던 것 같습니다. 그때 사장님이 걸어준 다정한 말 한마디에 저는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제가 울기 시작하자 사장님은 처음엔 놀라셨지만 곧 제가 울음을 그칠 때까지 저의 앞에 앉아 제 곁을 지켜주셨습니다. 눈물이 못 자 사장님은 내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학교를 가지 않는 평일의 시간은 모두 분식집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게가 작아서 직원을 쓸만한 상황은 아니지만 어쨌든 일하는 시간만큼은 꼭 챙겨주려 노력하겠다고 하시면서 말이죠. 그리고 가게에서 일하는 동안 식비는 따로 없지만 밥은 이렇게 같이 먹는 게 어떻냐고도 말씀도 해주셨어요. 쉬고 싶을 땐 원하는 만큼 쉬어도 좋고 아플 땐 아프다고 이야기를 하라고, 그리고 쉬는 날도 얼마든지 놀러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너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아무리 딱해 보였어도 저는 그날 사장님에게는 그저 처음 본 사람이었을 텐데 어떻게 저에게 그렇게 해주실 수 있었는지 더 나이를 먹은 지금의 저도 이해할 수가 없을 정도로 사장님은 좋은 분이셨습니다. 사장님이 일러주신 대로 저는 그 다음 날부터 분식집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작기도 작고 손님도 많지 않아 직원이 필요도 없는 분식집의 직원이라니 너무 죄송해서 일을 할 때도 최선을 다했고 최대한 폐를 끼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그런 노력을 알아주시기라도 하듯 사장님은 언제나 그 이상의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러지 말라 말씀드려도 꼭 얼마만큼씩 시급을 더 얹어주셨고 쉬는 날 전화 가서 달려가면 집에 가서 먹으라고 음식을 한 알음씩 싸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졸업할 때까지 그곳에서 가족처럼 그렇게 지냈습니다. 사장님께 언젠가는 가정용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장님은 그럴 때도 아무 말씀 없으셨습니다. 언제나처럼 밥 먹을까 하셨죠. 그렇게 저는 자꾸만 사장님을 아버지처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가게로 식사를 하러 온 사장님의 아들과도 얼굴을 트고 친구도 되었습니다. 저보다 딱 1살이 어렸는데 무뚝뚝한 친구였어요. 제법 가까워지고 난 이후로 그 친구에게도 저의 가정용펜 이야기를 했었는데 다 듣고 덤덤히 그러더군요. 나도 엄마 없어. 근데 잘 컸잖아. 근데 너는 나보다 더 잘 컸어.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그게 왜 그렇게 위안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자연스레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가끔 가게 밖에서도 만나고 손도 살짝 잡았습니다. 사실 가까워지면서도 너무 겁이 났습니다. 혹시나 저 같은 고아와 가까이 지낸다고 사장님이 싫어하실 수도 있고, 저는 사장님을 너무 좋아하는데 사장님이 저를 미워하게 될까봐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자꾸만 제 마음을 모른 척하기도 했죠. 그렇게 몇 년을 사귀었지만 사귀지 않는 것처럼 지냈습니다. 그런데 졸업식 전날 사장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남자친구도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상희야, 졸업하면 이제 분식집에 알바하러 나오지 마라. 네? 이제 우리 집 들어와서 같이 살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너만 좋으면 혁이랑 결혼해라. 내 딸 하자. 알고 계셨어요? 내 딸 되면 분식집도 내 거니까 더 열심히 해야 한다. 웃으면서 하시는 사장님의 말씀을 듣고 저는 눈물이 터졌습니다. 알고 보니 사장님은 남자친구에게 이미 모든 사실을 들어 다 알고 계셨고, 제가 부담이 될까 걱정이 되어 티를 내지 않으셨던 것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정말로 사장님의 딸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로 사장님의 딸이 되고 싶어서 사장님 댁으로 들어갔고, 사장님은 헤어져도 괜찮다고 너는 내 딸이라고 늘 마음으로 품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덕에 평생 혼자 살 것만 같았던 저는 정말로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다정한 아버님과 무뚝뚝하지만 저만 바라보는 남편과 셋이 웃음도순 살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아빠라고 부릅니다. 제가 받은 사랑이 없어 아이를 낳는 게 두려웠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빠는 제가 하고 싶은 게 아파도 좋은 거라며 안아주셨고, 저는 늦었지만 조금씩 아이를 가질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아버지 아니 저희 아빠 정말로 멋진 분이죠? 앞으로도 주신 이 사랑 잊지 않고 평생을 함께 살려고 합니다. 분가하라고 야단이시지만 어림도 없죠. 평생 남편과 아빠와 앞으로 태어나게 될 아기까지 함께 저희 가족 모두 오래오래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